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승차 거부 등 택시들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속이라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기대하는 시민도 많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고쳐지기 힘들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세운 계획 잘 지켜지고 있는지 초반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가 음식물 쓰레기 납부 스티커 관리를 처리업체 측에 일임하면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업체는 대형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치우며 구청에서 이중으로 처리 비용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 8단지에서 연근 매장 상인들이 8개월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민센터가 복합청사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익시설 개념을 더해 주거와 편의시설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납부 필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납부 스티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밤 노원구 상계동 일대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용기에 붙어있던 납부 필증을 떼어내더니 쓰레기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연속으로 몇 장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본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회수해야 하지만 현장 모습은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음식점의 경우 납부 스티커를 구매하는 대신 청소업체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 그전에는 스티커를 돈 주고 사서 입금을 하면 얘네가 그거를 거기다 붙이면 이렇게 내가 그거 보고 싣고 가죠.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요. 아, 스티커를 지금도 사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인가요? 스티커는 안 사는데 지금. 근데. 취재 중 확인한 음식점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식당은 소규모 음식점이라 음식물을 배출하기 위해선 납부 필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납부 필증 부착 없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납부 필증을 쓰고 있나요? 납부 필증. 스티커 안 쓰죠. 스티커는 안 쓴다고요? 스티커는 안 쓰죠. 어떻게 수거해요? 스티커 버리면 업체가 그렇죠. 납부 스티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노원구의 세입원이면서 쓰레기 수집 운반량으로 계산되기 때문 노원구는 이를 근거로 청소 대행업체 측에 용역비를 지불했어야 하지만 최근까지 납부 스티커 관리는 업체 측에 맡겨놓았습니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구는 부랴부랴 스티커 관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관계없이 필증 관리가 아무래도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지금 다 들어온 상태고 그동안 좀 너무 약간 방망이 부분이 겹쳐 있는 것 같아서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납부 스티커 관리 회수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간의 수집 운반 전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여기에 노원구와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량 배출 사업장 쓰레기까지 수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량을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소형 음식점 쓰레기를 수거하더니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의 쓰레기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이 업체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2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음식점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규모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음식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생활 폐기물로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만 치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용, 공동주택, 그다음에 소형 음식점이에요. 납부 필증을 붙인 데만 는 치워야 되는데 납부 필증을 안 붙이고 사업장계하고 계약을 해놓은 데 것도 같이 치운 거잖아요. 때문에 업체들이 실제 발생한 수집 운반량보다 쓰레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청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챙겨왔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구청에 제출해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구청 쪽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사건에 대한 정황이나 그런 거를.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측의 폐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실적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업체 측이 맡고 있던 종량제와 납부 필증 판매, 수수료 관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행정은 그대로여서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로또 분양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 8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연금 매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8개월째 천막 농성을 벌이며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점거를 벌이던 상인들이 강제 집행으로 끌려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 건설사 컨소시엄에 부지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용역을 동원한 겁니다. 상인들은 곧바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오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온 지 5개월 만에 앞으로 몇 년 장사해 먹을 거다 해서 들어왔었는데 결국 7, 8개월 만에 쫓겨난 상황이 됐고요. 8개월이 지난 현재 가림막이 세워진 아파트 단지 옆에선 여전히 천막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재건축이 시작되면 나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소 몇 년 동안은 더 장사를 할 수 있다던 공단 위탁업체 대표의 말만 믿었던 상인들. 위탁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간 상인들과 계약을 맺어놓고선 이듬해 6개월 만에 갑자기 손을 떼고 떠났습니다. 부지가 매각되던 시점입니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매장을 점거하던 상인들에겐 관리비와 전기세를 내라며 통장이나 부동산의 가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했거든요. 똑같이 재계약을 했고 2년 정도는 더 장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7년 말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강제집행 부당소송에서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밝혀졌지만 법원은 결국 공무원 연금공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과의 문제는 지난해 7월 25일 부지 매입을 끝낸 건설사 측으로 넘어온 상황. 건설사 측은 오는 4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갖고 상인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 몇몇 주민센터는 지은 지 오래돼서 이용에 불편이 따르기도 합니다. 새로 짓자니 예산도 많이 들고 놔두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최근 복합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착공을 앞둔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구로구 오류일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주민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이전을 한 겁니까? 네, 이곳 주민센터는 다음 주 착공을 앞두고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착공을 앞두고 측량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전했으니까 오류일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분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이 노후된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한다.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 주민센터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여기에 수익시설을 접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사 플러스 수익시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 청사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수익시설은 민간 등이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류일동 청사의 경우 주민센터와 주민 편익시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인데 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7일에 기공식이 열리는데 이 복합화 사업으로는 최초로 공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네. 우리일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9월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구로구 외에 강동과 서대문구 등 전국 11개 곳이 함께 선정된 바 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전국의 23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얼마 전 보도해드린 면목사동 주민센터가 있고요. 이 밖에 구로 수공동 주민센터 그리고 성동과 금천 등 9곳이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함께 최근에 이 청년층 등의 주거난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일동 복합청사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80세대가 들어섭니다. 예. 이를 포함해 선도사업 11곳에 1,640호, 최근 선정된 23곳은 총 3,560호입니다. 예. 여기에 국유진의 복합개발 1,130호도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1,200여 호가 들어서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1만 호를 짓고 여기에 1만 호의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올해도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 물량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구조에서 이 구로구 같은 지자체가 갖는 메리트는 뭘까요? 네, 일단 임대주택 건설비는 정부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네.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요. 예. 청사 건설비의 경우 수익시설 임대료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데 장기 분납이 가능하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까지 확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청사를 새로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역 활성화와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오류 1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보통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고 하면 낮은 1, 2층 건물만 연상됐는데 이제는 그런 이미지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8시쯤 양천구 목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포 일부에 누수가 유입되고 배관과 천정부 등이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점포 앞에 천정부 배관이 동파돼 누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가지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 있던 매트리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는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미는 후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독 구청장 선거에서만큼은 보수 정당이 강세였던 중랑구에서도 조금씩 선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최근 4번의 중랑구청장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 모두 패했던 더불어민주당. 인물 경쟁력에서 패인을 찾고 올해 지방선거에선 경쟁력 있는 후보로 서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국장과 대변인 등의 요직을 거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그 주인공. 최근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중랑 구민의 뜻을 받들어 서울시에서 평생 쌓아온 행정 경험을 활용하여 중랑구를 일대 도약시킬 큰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결연히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현역 서울시 의원들의 구청장 도전이 변수입니다. 시의회 의장 직무대행을 지낸 성백진 의원과 김태수 의원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경선 등을 통한 당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보수정당에선 현역 나진구 구청장이 유력 주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에선 나구청장에 당내 경쟁자가 없는 상태로 지역에선 사실상 나구청장이 본선행을 확정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인지도와 현역 프리미엄이 강점이지만 4년 전과 비교해 무너진 보수층 제거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 3년 6개월의 변화가 10년의 변화와 맞먹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좋은 것을 배우러 가는 구에서 다른 구가 우리 구에 좋은 정책을 배우러 오는 구가 되었다.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직인 나진구 구청장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수성이냐, 압도적 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탈환이냐,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이렇게 전력난이 반복되는 건 과도한 전력 사용 때문일 겁니다. 성북구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전기 절약에 나서 지난해만 8억 원이 넘는 전기료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중 전기료를 가장 많이 아낀 아파트로 뽑혔습니다. 2016년 4억 5,200만 원이었던 전기세가 지난해엔 3억 5,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약 1억 원 가까이 전기료를 아꼈습니다. 그 비결은 아파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조명으로 사용됐던 140개의 형광등은 70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됐습니다. 여기서 한 달 400만 원 이상 전기세가 절감됐습니다. 또 10집 중 한 집꼴로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한 집당 10,000원 정도의 전기세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관리비가 줄어들자 주민들 스스로 절전에 나서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효과가 컸던 게 태양광, 미니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절전이 되긴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을 이렇게 이제 전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희가 남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또한 이곳은 절감된 관리비로 경비원들의 최저 시급을 맞춰줄 수 있게 돼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관리비 절감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올려준 최저임금만큼 이상 또 관리비 절감을 시킨다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선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게 동행의 파급 효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성북절전소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기 절감에 나선 아파트나 단체는 모두 64곳. 그 결과 지난해 전기 절감량은 전년도 대비 3.6%로 요금으로 환산하면 8억 2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3만 5천 세대의 절전소로 외형이 확대가 됐고 그 절전소들의 전기 절감량을 보면 1,200만 킬로와트, 온실가스량으로는 5,500톤 이상의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절전소 사업에 참여할 경우 LED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성북절전소를 7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올해 8살이 된 아이들이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다는 게 설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이 걱정되기도 하실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접 음악을 통해 후배들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언제나 응석바지일 줄 알았던 아이들이 관객석에 앉아 점잖게 공연을 감상합니다. 가끔 눈도 감기고 장난이 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대에 집중하고자 노력합니다. 객석을 채운 건 8살 예비 초등생. 무대에는 초등학생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올랐습니다. 올해 입학을 앞둔 동생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거친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아주던 너희들의 보드라운 손이 매일매일 그리울 것 같구나. 초등학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너희들로 자라나길 바라며 그리고 1살 아래의 동생들도 또박또박 응원의 편지를 읽어내립니다. 같은 동생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던 형님들 정말 고맙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의젓하고 훌륭한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격려와 선후배들의 응원까지 더해져서인지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입학 포부를 밝힙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칭찬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입학은 그동안의 익숙함을 버려야 하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쉽습니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은 칭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주기.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니? 즐거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더 학교 가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뼘 더 자란 아이들. 초등학교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예비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입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례와 정치자금에 대한 사항들이 안내됩니다. 한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부터, 구청장과 시 구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졌을까요? 오늘 전해드린 한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의혹도 한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일이라고 했더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이런 폐단들까지 제자리를 잡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